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자, 이 가사를 듣고 배우자의 외도는 무슨 죄로 물어야 할지, 또 이런 뻔뻔하면 무슨 죄로 물어야 할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이 점점 더 재밌어지는 우법지기 김일중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법률을 공부하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아이모 법률 킹카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뭔가 된 것 같아 써놓고 우리들의 법에서 법 지식으로 날뛰고 싶은 남자 유지안입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자꾸 끌리는 기자 법률신문 배국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배 국장님 우리 정말 찐이고 예, 다 알죠. 하지만 이 기자야말로 정말 이 법을 제일 빨리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 아닐까. 심지어 법률 신문에 계시기 때문에 공부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제 법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는 하고, 근데 교양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자는. 법의 어떤 부분에 끌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끌리진 않는데. 네. 진짜 솔직하다. 네네네. 어쩌다 보니까 전공도 법을 했고, 군대를 갔는데 또 법대를 나오니까 헌병에도 시키더라고요. 오. 제대하고 나서 기자를 했는데 법대 나왔다는 걸로 또 법조 기자를 시키더라고요. 이 그래서 정도면 계속 거의 운명인데요, 법이. 벗어나고 싶습니다. 법과 함께 하세요. 영원하세요. 예. 근데 옆에 우리 진정한 또 법조인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임 변호사는 어때요? 진짜 왜냐면 한 번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공부라는 게. 그렇죠.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 법이 진짜 매력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과학기술 같은 건요. 사회를 앞서서 끌고 가요. 과학은 늘 먼저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법은 어떠냐면 이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막 달려가는 사회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이제 이 사회의 모습에 맞게 법이 바뀌어야겠다 하면 또 법이 살짝 개정과 또 제정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법이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하고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 오래 해야 된단 말이죠. 오래 해야죠. 천직이네. 천직이네, 예, 진짜. 앞서 우리 배국장하고는 정말 상반된 모습으로. 아니, 재환 씨는 또 법학도였으니까. 그렇죠, 네. 법을 전공했고. 네. 어때요? 법이 좀 어렵기만 했어요? 아니면 또 재밌는 부분도 있었어요? 전 재밌었어요. 이 법을 배울 때 꼭 같이 배우는 것이 철학이었는데 그치. 그 철학과 법이 이렇게 서로 간에 연관되어서 그 인간에 있어서의 그 어떤 본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걸 보고서 철학적인데. 굉장히 좀 매력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 150조가 뭐였죠? 그게 150점은 뭐가 딱 있어요, 문항이? 있는데 사실 저도 기억 안 나요. 150조 정도. 그래요? 낚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어렵네. 아니,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법이 뭐 몇 조, 몇 항이 뭐다,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고 또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법. 이 프로그램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법 모르고 있으면 누가 손해라고요? 우리 모두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 오늘도 우리들의 법에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새 법률 완전 정복. 오늘 소개할 새로운 법률은 뭔가요? 네, 오늘은 재환 씨에게 도움이 되는 법일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어떤 걸까요? 네네. 최근에 왜 가상자산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에 관해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재환 씨를 콕 집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즘에도 가상자산, 뭐 네. 투자, 그건 관심이 좀 있어요, 재환 씨는? 저는 언제나 관심이 있고 뭐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도 네, 하고 하고 있고. 있고. 오, 그렇군요. 네. 테라 루나 사태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 그럼요. 거는. 네. 그렇죠. 제가 살이 한 15kg 정도는 더 쪘어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 피해자가 만든-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그 만든 사람들도 이제 재판에 받고 있고, 그 중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은 뭐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금 잡혀서 구금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피해자를 키웠던 사건이에요. 당시 테라폼랩스가 개발해서 발행한 가상화폐가 테라와 루나였는데 이 가격이 99% 이상 폭락했고요. 투자자들 피해액만 50조 원,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이 가상 자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좀 처벌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됐는지 판결을 좀 전수조사를 해봤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절반 정도가 적용되는 법조가 사기죄였다고 해요. 이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라던가 어떤 시장을 교란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한 그런 범죄들이 정말 많았는데 딱 가상자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처벌한 법률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이 쉬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기죄는 희망행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일부러 속여서 그 속인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가상자산이라는 게 결국 가상자산 지갑 같은 것을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증거를 찾기도 명확하게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처벌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 거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으로 적용이 되면 좀 더 좋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는 처벌을 하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적용이 안 되면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 전상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공제를 가입하도록 했고요.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새롭게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한 건 맞지만 투자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지는 못했다면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투자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중에 어떤 한 곳이 하루 만에 중단된 곳이 있었어요. 그때 피해 규모만 한 1,030억 정도 됐고 투자자는 한 250명 정도 됐는데 그 돈을 전체가 다 날리게 된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은 그동안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두고 뭐 투기성이 좀 짙다, 도박성이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드디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 재환 씨도 다행인 거죠, 그러면? 네, 너무 다행이고요. 가장 이렇게 목말라 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항상 이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 대신에 네. 현명하게 네.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입법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를 찾아왔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관계 인구를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관계 특별법에 관계 인구 개념을 추가해서 쇠락해가는 지역 도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관계 인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 비수도권에 지금 역시 지역 소멸을 걱정할 만한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일가구 주택의 아주 경직된 적용을 이 관계 인구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하자. 형도는 할 수 있다. 형도 캔도. 형도 캔도.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형도 캔도 입에 아주 착착 붙는 별명인 것 같은데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저 보좌관 한 분이 이전에 내 선거운동 할 때 예.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다고 형도 캔두라 그래요. 순간 딱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명예와 예. 내 모든 걸 걸고 선거운동 하는데 당신들은 선거운동이 장난으로 보이냐 그랬어요. 아, 너무 말장난 같은 느낌 처음에 느낌이 들어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괜찮은데 입에 착 붙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라임 때문이었는데 예. 그래서 라임을 가지고서 좀 또 저도 한 발짝 더 나갔는데 네. 제 있는 지역이 마산 하포입니다. 하포가 HAPPO로 쓰더라고요. 하포가. 호. 그래서 HAPPO면 O에서 Y를 바꾸면 해피잖아요. 그래서 해피 하포, 형도 캔도 이래가지고 이야. 행복한 하포구 이렇게 좋은데요? 해피 하포, 형도 캔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 운율처럼. 그렇습니다. 예, 또 있으세요? 만사형통, 마산형통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귀에 착착 감기는데요. 라임이요. 네. 이렇게 저 마산, 또 하포, 네. 그 지역 분들은 뭐 굉장히 또 행복하시겠는데, 진짜. 아, 행복하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법도 네.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예. 형도 캔도 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분들보다 더 바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휴가는 좀 그래도 다녀오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4년 저 짧은 기간 일하라고 줬는데 어디 갑니까? 마산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마산이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산업화 이런 걸로 민주화로만 알려졌는데 네. 제가 그래서 지중해 도시라고 요즘 막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도시. 왜냐하면 그게 거제도가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서 진해, 마산, 고성, 통영이 하나의 꼭 그게 형상이 지중해입니다. 말 그대로 예, 육지 속 바다. 그래서 또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비경도 많고 우리 지역 가는 게 제 휴가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신다고 또. 아니, 의원님은 지역구시니까 당연히 자주 방문하시겠지만 형도 캔도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면 사실 보좌관들도 쉬지 못할 것 같은데 의원님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4개면 11개 동 그러니까 좀 약간 요즘 쇠락해가는 지역 도시의 저 어려움하고 그다음에 어촌, 산촌, 농촌의 문제를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민원들이 끝도 없고요. 지금 당장 이제 후쿠시마 때문에 수산인들도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고 또 지역민들하고도 소통하느라고 굉장히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최 의원님은 기자 출신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예, 정치부 저 기자. 아까부터 굉장한 친밀감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눈빛이 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고 국무총리 대변인, 청와대 비서관, 국회 대변인까지 하셨는데요. 예. 밖에서 보던 정치와 안에서 경험한 정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참 이게 이전에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것만 보이고 그러더니 실제로 해보니까 글로벌의 어떤 트렌드 변화를 빨리 맞추어서 그런 우리 지역의 변화 또 국가 예산 사업과의 매칭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모자라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발전에 혹시 그 퇴행을 방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책감 같은 데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참 이거 벅차고 힘든 직업이고 예.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법이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중요했고 개인적으로는 첫 국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1960년 그 전국적으로 대규모 부정선거가 나서 이기붕 일당에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그게 제일 처음 맞섰던 곳이 마산입니다. 3.15 그날 부정선거에 항의한 그날 밤 시위에서만 10명의 시민이 총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뒤로 4.19가 있고 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4.19 중심,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역사가 다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역사적인 지위를 제대로 얻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어른들 또 선배들 이런 분들이 늘 그걸 좀 안타까워해 왔습니다. 그래서 3.15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거의 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재정법을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역사에 관한 법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그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이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렇게 교수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산을 비롯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모든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것이라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좀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금들을 얻었습니다. 아, 마산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이군요. 예. 그럼요. 제가 의원님 활동들 늘 응원하면서 쭉 지켜봐 왔었는데요. 특히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계시기 때문이겠죠. 네네. 1970년에 우리 도시에 자유무역 지역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을 무역대국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60년대만 하더라도 가발 수출 정도로 하던 이제 경공업으로 수출 대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핵심 기지가 또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참 도시가 번성해서 7대 도시로까지 성장해서 그랬던 도시조차도 지금 쇠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인구도 많이 떠나고 있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그야말로 정말 수도권엔 사람이 너무 몰려서 문제고 또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묘수로 이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을지 최형두 의원의 법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형두 의원의 신주민의 탄생, 관계인구가 뜬다. 첫 번째 법안은요. 관계인구 핫하다 핫해. 인구 감소 지역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소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우선에 이제 산업의 집중이 크겠고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디지털 쪽에서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데 이 핵심 인력들이 이제 수도권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R&D 같은 경우에 남방 한계선이 판교란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네트워크, 또 글로벌 네트워크, 또 젊은 사람들이 핵심 인력들이 좋아하는 문화적인 접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뭐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옵니다. 다 올라오고 있고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에는 말하자면 근사한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뭐 저출산 문제도 그런데 지방은 더 심각하다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또 관계인구가 앞에 나왔다는 용어거든요. 네네. 관계인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재환 씨? 아니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예.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에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의원님 또 생활 인구라는 다른 또 개념으로 만들어 두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생활 인구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거기에 뭐 일자리 때문이든 아니면 뭐 여행을 와서 주었던 정주 인구뿐 아니라 좀 자주 오는 그 유동 인구 그 부분을 이제 인구로 하면은 도시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은 비록 정주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도시 전체의 상업이 쇠퇴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관계 인구라는 사실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고령화를 겪었고 또 도농 격차 이런 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관계 인구가 뭐냐 하면은 그 지역 출신, 그 지역에서 자란 사람, 또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 그 지역을 좋아해서 자주 오는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계 인구로 봐서 정주 인구와 함께 그런 관계 인구를 늘려나가는 전략, 그 균형 발전 전략을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인구라는 점을 착안했던 것이 바로 고향 기부세 같은 것이었는데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 너무 지금 쇠락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걸 도와주는 기부를 하면은 세금 혜택을 주고 네. 연말정산 때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쇠락해가는 지역의 재생에 도움이 안 되고 저는 본격적으로 그 관계 인구를 개념화 잡아서 관계 인구가 보다 많이 오도록 하자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 유입을 어떻게든 많이 시키는 게 답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관계 인구를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관계 특별법에 관계 개념을 추가해서 네. 이 관계 인구가 쇠락해가는 지역 도시에 많이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 관계 인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 예, 근데 제가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절에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던 시기여서 서울로도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해서 고등학교 동창생이 졸업생이 600명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 마산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은 100명이 안 됩니다. 아마 1980년대 졸업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학교에서 지금 거의 50% 이상은 다 서울과 수도권에 삽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랜만에 고향에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서울에서 이렇게 아득바득 살 건 뭐 있나 가보니까 집값도 굉장히 합리적이던데 그렇다면은 겨울에 여름에 혹은 내가 한 몇 개월은 거기 살고 또 뭐 아닌 것은 나중에 뭐 게스트하우스처럼 그 빈 동안에 좀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고 하면은 그 도시의 빈집들도 다 해소가 되고 상권도 살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일본에서는 이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예, 그 일본의 경우 보니까 국가종합전략에서 관계 인구의 성과 지표를 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의 큰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인구 창출에 확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024년까지 100개로 늘리겠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국토교통성 같은 경우에서는 대도시권과 그 외 지역 15만 명 인구 대상으로 관계 인구 실태 파악을 하고 그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모델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뭐 관광자원, 천연자원, 특산품 생산지의 소유자 제도라든가 협동 보존 활동, 또 주민과 협동하는 지역 만들기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지방 창생이란 말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생각할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우리가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저는 이제 대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주말에는 진짜 대전에서 좀 그렇죠. 예, 관계 인구로서 나도 뭐 내 고장에서 한번 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재환 씨나 뭐 임 변호사도 혹시 뭐 이렇게 가보고 싶어서 잠깐 머물다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도시들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 마산을 정말 가보고 싶은데 네. 강호동 씨가 맞습니다. 아 강호동이 태어난 데가 여기야 막 이런 대표 인물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기억들 때문에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요, 서울에 사시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에다가 이제 집을 마련해 두시고서는 또 왔다 갔다 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아이들과 함께 예. 또 지방에 가서 자연도 즐기고 또 그곳에서 소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지방에서도 어떤 유인책이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각 지역마다 우리 시군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화순인가요 어딘가에서는 그냥 청년주택 월세 1만 원짜리 이런 걸 제공하고 합니다. 이런 이제 파격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청년들이 관광, 문화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그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뭐 근데 사업 자금을 기본적으로 대출해 준다거나 빈집 같은 것을 지금 시에서나 도에서 이주하는 또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 청년들 또는 새로운 이주 가구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야말로 진짜 뭐 총캉스가 유행이라고 하고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내가 또 잘 알거나 혹은 궁금한 지역에 가서 우리가 거기 한번 머물러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용도 의원의 신주민의 탄생 관계 인구 두 번째 법안도 역시 관계 인구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5도 2촌 생활 이제는 내 집에서 즐겨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5도 2촌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이틀은 이제 쉽게 말해 이제 시골이라든지 내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의원님께서도 딱 그러시네요. 서울과 또 그다음에 이제 마산, 하포 이렇게 관계 인구를 좀 맺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개 그걸 금기원례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기양해서 월요일 날 국회로 다시 오는 금기원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5도 2촌이랑 비슷하죠. 주중 자체는 서울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이제 이 한적한 시골에서 사는 그건데 이게 사실은 뭐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큰 로망이었죠. 그쵸. 이미 19세기도 보면은 유럽 사람들은 뭐 더울 때나 뭐 할 때 시골 별장 가는 게 꼭 그것이 별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그만한 그 움막이라 하더라도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주말을 보낸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고 모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장려하려고 그러면은 매일 그 주말 이틀 가는데 어디 호텔이나 비싼 데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또 그렇죠. 뒤따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또 자주 계속 지속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5도 2촌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자. 더구나
서울에 비해서 지역에 이런 소멸 예상 지역 같은 지역에 집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집을 장만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동안 장만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였거든요. 이건 수도권의 어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게 유탄을 크게 맞은 곳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는 아들 중에서 딸 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마산집 또는 뭐 진주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을 팔아야 됩니다. 안 팔고 두 채를 갖고 있다가는 나중에 서울집을 이사를 하거나 또는 서울집을 팔고 어디 갈 경우에 거기에 양도세가 30~40% 붙어버리니까 시골집이 생기는 순간 그냥 팔아버립니다. 안 그래도 시골 지역은 주택 경기도 없고 사고 파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집들이 매물로 나오고 하면서 마지막 집값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차피 그게 추억이 있고 자기가 부모님들 생각하고 자기 형제들도 가끔씩 내려가서 계절적으로 지내기도 하고 좀 꾸며서 고향의 별장처럼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1가구 2주택의 아주 경직된 적용을 이 관계 인구에 대해서는 좀 특히 지역의 도시에서는 지역에서는 좀 완화를 하자. 양도시 특례 같은 것을 그런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좀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은 농어촌 주택대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두어서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했던 주택을 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좀 한해서 진행되는 일몰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똑같이 세부담 문제가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금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고 비수도권에 지금 역시 지역 소멸을 걱정할 만한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도권에 적용하는 1가구 주택을 예외를 두자. 그래서 한 2주택까지는 그냥 제한을 두지 말자. 비록 그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주택은 1주택으로만 인정하자. 이분은 투기하려고 지방으로 옮긴 게 아니거든요. 네. 옛날의 추억을 위해서 또 결과적으로는 좀 쇠락해가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분이잖아요. 오히려 큰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농어촌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 내가 살았던 저의 고향은 저기 부산이에요. 부산 해운대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1가구 2주택 사겠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농어촌에 또 관계 한정이 돼 있는. 인구가 아마 적용되는 네. 지역 자체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그런 집값 상승을 기대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꼼수가 있을까 봐.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배 기자님, 그죠? 예. 저는 꼼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 같은 것도 마련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만일 이제 비수도권도 예컨대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간다 그러면 엄청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건 바로 오르죠. 투기 가해를 지역으로 지정하면은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그 2주택 두 번째 주택을 지방에 샀는데 이 값이 올랐습니다. 크게. 네. 올랐으면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그건 양도세를 확실히 물리자. 예, 그때 1가구 주택의 그 범위대로 제대로 가셔야하면 됩니다. 그래서 꼼수는 없습니다. 꼼수는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그게. 예. 생각해보면 정말 참 저도 한번 실천해보고 싶고 이 세컨하우스를 지어서 텃밭에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우리 뛰어놀고. 홈시 뛰어놀게 하고 그런 내고장에서의 세컨하우스 이거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 역시도 좀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지방에는 또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맞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지방에 세컨하우스 마련되면 가서 네. 법률 상담도 좀 해드리고 오, 이런 거 할 수 맞습니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아이, 같아요. 그럼요. 예. 저는 전원에서 작곡하는 거, 어허, 네, 반갑습니다. 음악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그래요. 장소에 따라서 또 멋진 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에 정말 많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장 제가 요즘 이제 재향 향후에 무슨 우리 마산 같은 재경 마산 용마고등학교 또 재경 마산고 이런 동창회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님들 또 사모님들 형수님들 은퇴하시고 마산으로 오십시오. 1가구 주택 제가 양도세 없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무엇보다 물가하고요. 자연 환경 또 집값이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생활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제 문화 환경이 조금 서로가 차이 나는데 그 문화 환경도 저희들이 이제 개선해 드려야죠. 그리고 또 메타버스 시대 아닙니까? 아까 저 변호사님이 지역에 SNS에서 메타버스 환경으로 변호사 직접 메타버스 회의를 하면서 리얼하게도 할 수가 있고 의료 환경도 메타버스 의료를 통해서 서울의 의사님하고 마산의 의사님들이 서로 협진도 하고 수술도 같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아마도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서울에 사는 것과 똑같은 어떤 문화적 그다음에 의료적인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만 해준다면은 그 생활 비용 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좋죠. 예. 자,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인 이 마산 하포에도 좀 관계 인구가 늘어서 그야말로 형두 캔두 예, 그에 딱 걸맞은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의원님 21대 국회가 이제 1년도 네.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남은 기간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어떤 법안 또 추가적으로 좀 통과시키고 싶은 그 또 애정 가는 법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난달에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자유와 연대 기억법인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유엔 참전 지원 참전 유공자에 대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앞에다가 이제 이름을 자유와 연대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왜 그 시절에 1950년, 53년 사이에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그 당시 다 어려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2차 대전 후였기 때문에.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을 새롭게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좀 글로벌 정말 피보탈 스테이트라고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당시에 그렇게 도왔던 나라들과의 새로운 기억, 그거 이제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그렇게 도와줬던 나라들에게 우리가 새롭게 관계를 또 구축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최근에 발의했기 때문에 21대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일단 폐기됩니다. 그럼 20일 다시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좀 마무리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 말하자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혁신 기업들이 R&D 기능을 하거나 들어와서 거기서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하는 마치 실리콘밸리의 큰 그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그 지역 경제를 살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용도 하고 그런 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 이제는 자유무역 지역을 이어가는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으로 해서 규제 특구로서 많은 규제도 풀고 또 해외 기업들을 유인하는 이런 그 지역 설정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게 되는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 지정 그 문제에 마지막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영두의 정치를 딱 한 문장으로만 정리를 한다면 무엇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해피아포 형두캔들 하고 네, 아유, 좋네요. 해피아포. 네, 네. 해피아포 예, 형두캔도 절대 안 잊어버릴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일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방 소멸 문제 전문가 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에 앞장서 주시길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나누시면. 네. 정말 지역이 어렵습니다. 서울도 뭐 어렵지만 서울과 수도권 어렵지만 서울 수도권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지역은 고통이 느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다시 어떤 경제적인 번영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교육, 의료,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전국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다만 이 정주 여건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서울로 올라가신 수도권 가신 분들이 다시 내려오기 힘들고 또 젊은이들도 자꾸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세제 지원법 같은 걸 해서 정말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같은 이런 마산 같은 곳에서도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살기들 이 도시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한때 취업하거나 공부했던 분들이 그 추억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영두 의원과 함께한 입법자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각자 지난번에 포즈 우리 생각해봤잖아. 네. 자,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실생활에서 AI 다들 좀 어떻게들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TV 리모컨 찾을 때. 어? 예. 이거 하나만 딱 누르면은 TV 리모컨 삐삐삐삐 거리면서 예. 정말 그래요? 어디인지 알게 되는. 저는 네. 주로 이제 아기가 뭐
엄마 나 뽀로로 틀어줘. 뭐 엄마 뭐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르죠. 땡땡아 뽀로로 좀 틀어줘. 이러면 또 기가 막히게 틀어주고 그렇지. 영어로 틀어달라 그러면 영어로 틀어주고 또 한국어로 틀어달라 그러면 한국어로 틀어주고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참 신기해요, 그죠? 제가 있는 법률신문에서는 최근에 AI 판결 기사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언어 AI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에 이 판결문을 넣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기사 형식으로 이제 기사가 만들어지는 걸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잘 써요, 실제로 AI가? 상당히 요약이나 좀 예. 중요한 어떤 결론과 기사를 도출하는 과정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정해주면은 어느 정도 분량까지 또 나와주고 해가지고 사람의 검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치고 최대한 AI가 분석한 원문 그대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AI가. 저희도 저번에도 얘기를 나눴었지만 이제 작곡은 물론이고요. 책을 새로 쓰기도 하고 뉴스 기사, 뭐 자료 서치 같은 거는 정말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창작 활동에도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창작한 발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 출판은 물론이고 게임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AI가 만든 이 창작물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도 바로 AI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내가 만든 세계 최고의 AI. 이름이 다 만들어. 너의 관심사를 이야기해봐.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 그릇과 램프 2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어우, 개발까지 했어? 어우, 그레이트. 멋져요. 최첨단 AI 다 만들어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발명품입니다. 근데 AI 치고 수식어가 좀 많고 자기 자랑도 좀 있네. 그런 거 공부는 이제 좀 그만해. 여튼 대박 상품.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전 세계에 특허 출원을 해야겠다. 기다려봐봐. 내가 아주 널 유명 인사로 만들어줄게. 그러나 수익은 모두 내 거. 제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헬로 코리아. 다만드로의 개발품들을 특허 신청하러 왔어요. 네? AI가 만들었다고요? 진짜로요? 리얼리 진짜 AI는 다만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거 저 안 될 것 같은데? 왜죠? 아니 특허 출원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인이셨군요. 미국인이 이렇게 한국말을 하신 거였군요. 미국인이라서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이거 출원인의 인이 사람 인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AI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아니 우리 다만드로 제품 특허 출원을 좀 해줘요. 안 되면 나 소송할 거야. 어이구 참 세상 별일이 다 있네 이 장관. 자, 이 사건이 정말 이제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든 제품을 특허를 내달라라고 지금 찾아오신 거네, 그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인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2018년부터 한국 등 전 세계 16개국에 다부스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내세워서 국제 특허 신청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다부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나라도 있고 어떤 데는 받아주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행정 소송을. 이 나라마다 어떻게 판결을 내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게 판결이 각국마다 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등록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명자는 사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요. 이에 불복해서 테일러 측이 항소를 했지만 결론은 똑같겠습니다. 항소가 기각이 됐고요.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다부스에게 특허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호주에서도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연방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는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한다. 이거 괜히 우리나라에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어요. 그럼 산과 들에서만 살아야 되는 건가? 형님 진짜 대단합니다. 저 지금 한 번에 이해도 잘 안 됐네. 이게 그래요? 한번 쉽지 않은 용어였다. 근데 자연인이라는 게 정말 인간을 뜻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약간 법률 용어예요. 우리 재환님 아시겠지만 네네. 아시죠? 이거 아시죠? 알아요. 아시죠? 네. 우리 모두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네, 이 아파트에 살아도, 그렇죠. 자연인이죠. 도시에 살아도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다. 자연인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이 다보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 특허청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테일러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요. 최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서울행정법원은 이거 특허 출원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AI 발명품을 인정을 못 받은 거가 있네요. 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가 더 궁금해요. 특허법의 문헌, 그러니까 그 글 그대로를 좀 보면은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는 자연인,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에 있는 규정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런 논의들은 더욱더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국특허청은 우선 국민의 뜻을 한번 물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주요 논의 사항과 법원 판결, 심사 기준 등을 올려서 국민에게 알릴 거고요. 그리고 9월 말까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 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AI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이 인정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행 법상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권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것도 또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수 홍진영의 노래 사랑의 24시간 등 6곡의 저작권자로 등록이 됐던 작곡 AI 이봄에 대해서 지난해 7월부터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을 실제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야. 지급 중단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에게.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창작물인데 이 AI가 만든 것이 과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네.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게요. 근데 지금 AI가 그렇다고 작곡을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며요. 네, 네. 근데 재환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AI가 만든 노래를 들으면 뭐 사람이 만들었던 이거저거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합쳐놓은 느낌? 네. 뭐 이렇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 네. 그냥 좋은 것들을 합쳐놓은 느낌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합쳐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곡이 태어나야 되는 건데 좋은 것들을 마구마구 합쳐내니까 완벽해져 버리는 어떤 정답의 곡이 하나 나온 개념인데 이거는 이미 선대에 나와 있던 곡들이어가지고 우리 재환님은 직접 작곡을 하시잖아요. 그럼 네. 재환님 작곡할 때는 우리가 같이 얘기한 경험들, 같이 밥 먹으면서 나눴던 느낌들, 그렇죠. 지금의 이 공기, 습도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으로 풀어내서 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성이 인정이 되는 건데 네. 이 AI가 만든 창작물에 그런 어떤 나의 주관적인 가치나 감정이 담겨 있는지 네. 참 어려운 질문인 거죠. 뭐 그날의 랜선 속도라든지, 예, 그날의 저장 용량의 뭐 어떤 쾌적성, 용량의 쾌적성, 뭐 이런 걸 그렇죠. 따지고. 인터넷이 지금 빠르냐 느리냐 뭐 이런 거 어려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질문이에요. 예, 근데 과연 AI가 순수 창작한 게 맞는지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이것도 있을 것 같네요. 네, AI 저작권 인정 여부에 앞서서 AI의 창작물이 기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는 어떤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AI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AI가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최근 해외에서는 캐나다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위켄드와 래퍼 드레이크가 협업한 신곡이 있었는데요. 이걸 AI로 두 사람의 음원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한 노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가수 2명이 이 곡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의 음악을 이용한 생성형 AI 학습은 저작권의 어떤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두 사람 목소리 교묘하게 이렇게 변형해서 만든 거군요. 네네네. 직접 그 사람들이 불렀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왜 이걸 네 마음대로 학습했냐 이건 거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상상력으로 만든 네. 게 아니라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된 것 같고 네. AI가 창작자로서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네요. 네. 네, 실제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같은 데서도 AI로 제작된 게임의 유통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AI가 만든 그 게임 자체도 학습 데이터에서
그 저작권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AI 저작권을 좀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또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AI하고 관련된 뭐 저작권, 특허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좀 해결 방안에 관한 움직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국회 차원에서 일단 다양한 세미나나 학회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 정말 걸음마 단계여서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만든다거나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도 바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좀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AI가 만든 상품이라든지 작품들이 유용하게 활용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를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진짜 우리 인간이 창작성으로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인간 최고죠. 네. 그리고 우리 재환님이 만든 커피 이런 명곡 봐요. 언제 들어도 명곡이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하고 싶은. 이런 게 또 인간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뭐 커피 한 잔 할까요? 그 노래 아니지? 그 노래 말고 손이 차서 마음이 차서 커피가 다 식어버려. 네. 이 명곡을. 이거 예. 그렇게 한번 부르는 겁니다, 또. 예. 자, 이렇게 누구도 대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